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그러고 보니 올 한 해 뭘 하고 보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고 또 태어나고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중국 장제민이 죽었습니다.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는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조선일보와 연합뉴스부터 이 장제민의 죽음을 별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제민 별세. TV조선을 비롯해서 MBC와 뉴시스 그리고 뉴스완 같은 통신사들 그리고 세계일보, 한국일보, 데일리안, 이데일리, 노컷뉴스 등도 모두 별세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별세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반면 동아일보와 KBS는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제민 사망. 한국경제신문, 국민일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같은 이 경제지들 대부분의 경제지들이 사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솔직히 이 나라 대통령을 지냈던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언론들이 대부분 사망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때 그 사망이라는 표현을 썼던 신문방송들이, 그 냉정했던 신문방송들이 장제민의 죽음을 일제히 별세라고 표현한 것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공과를 이제 역사의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 전직 대통령입니다. 장제민은 누구입니까? 지금은 수교를 한 국가이지만 한때 북한을 도와 우리와 전쟁을 벌였던 중국의 지도자입니다. 수교하기 전에 우리는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아직도 북한이 뒷배로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장제민을 대대적으로 추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홍콩 명보는 중국이 1997년 덩샤오핑 사망 때와 동급인 예우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신문이죠. 인민일보와 그리고 신화통신은 일제히 홈페이지를 흑백으로 처리해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국영 CCTV의 메인 뉴스는 전체 1시간 방송 분량 중에 장제민 사망 소식을 무려 48분 동안 내보냈고 그 뒤에 시진핑 관련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중국의 이런 추모 분위기는 왜일까요? 일각에서는 장제민의 죽음이 중국의 백지 시위를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중국의 베이징을 비롯해서 온갖 곳에서 이 백지 시위가 한창이죠. 그래서인지 중국 정부의 추모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른바 백색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애도 분위기를 주도해서 이 시위대가 장제민 전 주석의 사망을 기폭제로 삼는 것을 막는 의도로 추측됩니다. 자, 오늘은 좀 색다른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KH필룩스그룹을 아십니까? 이 조폭이라는 상방울 김성태가 언론이 주목을 받으면서 거의 자매그룹처럼 비친 곳이 KH필룩스그룹입니다. 그 필룩스그룹이 최근 소유했던 서울 남산의 특급 호텔인 그랜드 하얏트 서울을 부영그룹에 매각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와도 가끔 묵는 호텔이 바로 그 그랜드 하얏트 서울입니다. 언론이 보도한 매각 금액은 8천억 원, 9천억 원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신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9월까지만 해도 KH필룩스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을 1조 원의 호텔 전문 운용사죠. 이 블루코브 자산 운용, 블루코브로 넘기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상이 깨졌습니다. 부영이 새 매수자로 부상한 건 바로 그 뒤입니다. 한편 KH필룩스 회장 배상윤은 이재명과 관련한 의혹이 연루돼서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상윤, 김성태 이 두 사람은 경제공동체 그리고 조폭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그 역시 현재 해외에 도피 중입니다.
어쨌든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KH필룩스는 2019년 12월 사모펀드를 통해 6천억 원에 인수한 이후에 3년 만에 2천억 원 이상의 매각 차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그랜드 하얏트 서울 매매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H필룩스 회장 배상윤이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 등에 연루돼서 수원지검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배상윤과 김승태를 경제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조폭이 난동을 부린 사실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2년 전 2020년 10월 31일이라고 합니다. 수노아파, 저도 처음 듣는 조폭 이름입니다. 수노아파 조직원 10여 명이 1층 로비 라운지에 난입해서 라이브 밴드의 공연을 강제로 멈추게 한 다음에 관객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막말까지 했다. 이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뭐 조폭하는 말이 뻔하죠. 협박을 했겠죠. 일당은 며칠 전부터 호텔에 숙박하며 안내데스크, 헬스장, 사우나 등에서 투숙객들을 상대로 위력을 과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이 조폭 일당은 배상윤이 60억 원을 떼먹었다라며 배 회장 나와!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H그룹의 회장이 배상윤인데 그 배상윤이 하얏트 호텔을 인수를 하면서 60억 원을 빌려가서 떼먹었으니까 나와!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게 수노아파입니다. 검찰은 배상윤과 거래한 제3의 인물이 수노아파에게 난동을 사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는 중입니다. 호텔 주변에서는 배상윤이 조폭 자금을 끌어쓰다가 탈이 났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배상윤이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 어떤 조폭과도 어울린 적이 없고 수노아파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60억 원을 빌렸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 이쯤 되면 결론은 엉뚱한 데서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은 빌려줬다고 그러고 한쪽은 빌렸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는 미국 하얏트 본사가 이 호텔을 사모펀드에 넘긴 올해 초부터 이 조폭으로 보이는 문신남들이 대략그랬다고 합니다. 온몸에 문신을 바른 자들 말입니다. 마치 자기 몸이 도화지인 것처럼 온갖 걸 다 그랬죠. 착하게 살자. 용문신까지 온갖 걸 다 합니다. 근데 요사이 이 문신을 한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조폭과는 전혀 상관없는 양수란 청년들도 문신을 합니다. 언론에 나온 호텔 경영진의 말이 이렇습니다. 괴한들이 나타나 이용객들을 수시로 위협했다. 문신이 있는 사람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정문에 붙일지 검토했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수노아파는 어디의 조폭일까요? 수노아파. 1980년 후반 목포에서 결성된 조폭입니다. 수노아파는 그 뒤에 1990년대 중반 서울로 활동 무대를 옮겼고 2000년대에 들어 전국 10대 조폭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참 궁금한 것이 전국의 10대 조폭을 취재를 하고 그걸 논문처럼 쓴 사람은 누구인가요? 10대 조폭. 주로 수노아파는 유흥업소 운영과 그리고 주택 철거 용역에서 새를 키웠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건설사와 손을 잡고 철거 용역을 도맡았으며 2009년 용산 참사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용산 사구역 철거 현장 화재. 다들 기억하시죠? 당시 철거 용역에도 관여했던 조폭이라는 얘기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월 3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조폭 난동 사건의 주요 피의자 11명 중에 2명이 바로 수노아파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이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당시 난동을 부린 괴한 중에 2명은 신상 정보를 대고 호텔에서 숙박하고 있었다.
이 두 명의 신원을 살피다가 이 경찰이 관리하는 조폭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KH 필육서의 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혐의를 지난달 25일 춘천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해 6월 알펜시아 리조트를 7,115억 원에 KH 필육서로 매각을 했죠. 참 그러고 보니 KH 필육서 대단합니다. 7,115억 원을 들여서 알펜시아를 사들였다. 그런데 그 알펜시아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기업 두 곳이 모두 KH그룹 관계사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강원도와 KH필육서가 담합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KH필육서 관련된 회사들을 슬그머니 끼워넣은 겁니다. 이 사건에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조폭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기업형 조폭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경찰청 통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조폭 검거 인원수는 3,000명 안팎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원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폐싸움은 감소했지만, 그러니까 이 3,000명은 대부분 폐싸움이나 이 칼부림 같은 걸 하고 어디 협박을 하고 공갈을 쳐서 들통이 난 조폭 인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원 수는 감소했지만 용업을 필두로 연예산업, 그리고 건설산업, 부동산 사업, 그리고 사채시장 등에서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채시장 코스닥 기업에 들어온 조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돈을 그리고 모으겠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자, 오늘의 메인 디시입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 뉴스입니다. 앞선 재판에서 이 남욱은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로비 명목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 자금을 건넸다, 이런 폭탄 진술을 한 바가 있죠. 그런데 검찰이 이 진술을 뒷받침할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1년 전 문재인 정부 검찰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제가 좀 상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2014년쯤 남욱은 대장동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분양 대행업자와 토목공사업자로부터 4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욱은 최근 검찰에서 이 돈 대부분이 김만배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다, 그리고 성남시장 재선자금으로 쓰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뒤에 검찰은 이 진술을 뒷받침할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42억 원을 조성한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가 2년 전 남욱에게 보낸 내용 증명입니다. 이 내용 증명 보낸 것은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입니다. 이모는 이 내용 증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욱이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일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며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돈이 건네진다고 얘기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입니다. 이런 진술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 내용 증명의 존재와 그 내용을 문재인 정부 대장동 수사팀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작년 11월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와 그리고 남욱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여기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모로부터 42억 5천만 원이 남욱, 김만배 등에게 건너갔고,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장동 수사팀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고, 쉽게 말하면 다 덮어서 뭉갰고, 남욱도 추가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판단한 걸까요? 철저히 뭉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시 수사팀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남욱으로부터 42억 5천만 원을 조성해 상당액을 김만백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진실일까요? 저는 진실이라고 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문제의 내용 증명에서 이 모 씨는 저는 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그리고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건넸다고 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모 씨는 대장동 관련 사건을 받으려고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총 42억 5천만 원을 남욱에게 건넸고, 그리고 남욱이 이 가운데 32억 5천만 원을 김만백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욱은 최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 중에 최소 4억 원이 이재명 측에 전달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대행업자 이 모 씨의 내용 증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작년 9월보다 무려 1년 5개월 앞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불법자금 조성자가 보낸 내부 문서였던 만큼 대장동 로비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문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증거인 것입니다. 남욱은 분양 대행업자 이 모 씨에게서 받은 42억 5천만 원의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대해 최근 대장동 재판에서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 한 증언은 대부분 증거 가치가 있습니다.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남욱은 11월 2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이 모 씨에게서 22억 5천만 원을 받아 이 중에 12억 5천만 원을 김만백에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돈의 성격에 대해 남욱은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선거자금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을 김만백에 건넨 겁니다. 남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김만백을 통해 당시 이재명 캠프에 있던 유동규에게 전달된 금액도 최소 4억 원이고 추가로 1억에서 2억 더 전달된 기억이 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 내용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남욱이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 4일 지방선거무렵까지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로부터 약 4억 원을 받아 1월 김만배를 거쳐 정진상과 유동규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을 제공했다. 그 정진상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영장 청구 때 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라고 즉시가 됐죠. 이러니까 이런 범죄는 곧장 이재명의 범죄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남욱은 또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 김만배에게 비자금 20억 원을 추가로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남욱이 법정에서 밝힌 이 돈의 사용처가 이렇습니다. 김만배가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정진상, 김용 등에게 주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실이라 확인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돈이 전체 중에 대부분은 정진상과 김용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걸 남욱이 직접 확인은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 이 이모 씨는 42억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한 걸까요? 이모는 내용 증명에서 42억 5천만 원을 마련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이모는 2014년 초 이 남욱의 주선으로 호반건설 관계자와 정민용, 그러니까 전 성남도계공 전략사업실장이죠. 바로 남욱의 서강대 후배입니다. 이 정민용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당시 남욱은 이재명이 진행했던 위례 신도시 개발의 민간 사업자로 선정돼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모 씨는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 호반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분양 대행을 맡았고, 그리고 이곳 수익금을
남욱이 지정한 A 모 씨에게 건넸다는 것입니다. 정신상의 압수수색 영장에 바로 이 점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남욱은 위례 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자 불법 이면 합의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에 이를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 자, 우리 검찰 대단합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진이 바뀌니까 전모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모 씨의 내용 증명은 이런 말도 나옵니다. 42억 5천만 원 중에 20억 원을 조달했던 토목공 사업자 나 모 씨가 대장동 관련 사업권을 받지 못하자 100억 원을 돌려달라고 압박했고 이 모가 남욱에게 이를 해결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작성됐다. 이 모 씨는 나 모에게서 받았던 20억 원도 남욱이 지정한 A 모 씨에게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은 이처럼 조금씩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법원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이른바 일당들이 범죄로 얻은 약 8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우선은 이 장부상 드러난 수익이 약 800억 원 정도죠. 이 돈을 묶어버린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남욱, 김만배, 정영학의 이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보전 대상은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등입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처분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로써 남욱 등은 관련 사건의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동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동규가 지난번에 한 말이 재산이 없다 이랬는데 실제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는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이들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곽상도에게 검찰이 징역 15년, 벌금 50억 원, 그리고 추징금 2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곽상도는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정치권과 법조계 유력 인사 6명에게 50억 원씩 챙겨주려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관련된 자입니다. 뇌물을 건넨 김만배에게는 징역 5년,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남욱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물론 이 김만배와 남욱에게 구형된 형량은 두 사람이 받고 있는 다른 대장동 재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사건이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범행 중에 직접 취득액 수가 진리 없는 25억 원, 그리고 세전 50억 원에 달하고 수수 방법도 아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받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괘씸죄가 보태진 겁니다. 그런데 곽상도, 김만배, 남욱은 모두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곽상도는 검찰이 뇌물죄 구성요건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최소한 대가성이 확보돼야죠. 그걸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 대가성을 무엇인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만배는 그가 조카처럼 여기던 곽병채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러니까 곽상도 아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자신이 허은 탓에 뇌물이라는 오해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절대 뇌물이 아니다. 그냥 귀여워서 준 돈이다. 뭐 이 얘기입니다. 남욱도 정치자금이 아닌 법률 상담 자문료였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검찰은 심지어 이 곽병채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 조기 축구까지 뛰었던 것까지 밝혀냈더군요. 쉽게 말하면 몸이 아프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든 현재까지 곽상도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인사 중에 처음이자 유일하게
기소됐습니다. 50억 클럽에는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다들 아시죠? 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입니다. 그리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 다들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감옥에 넣은 사람입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건 머니투데이 회장이 언론에서 거론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의혹에 휘말린 권순일의 변호사 등록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와 연관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은 지금 말만 무성했지 누구도 수사를 하거나 또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말입니다. 나머지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조사도 현재로서는 멈춰 있습니다. 이거요, 끝내 뭉개다가는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거래 의혹부터 50억 클럽 멤버 6명에 대한 수사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석방된 남욱이 김만배가 김수남에게 수사 관련 청탁을 했다고 증언을 하면서 명단 속 인물들에 대한 수사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신문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김만배와 무이자로 50억 원을 빌리고 갚은 머니투데이 회장, 이 홍 회장, 이분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이송돼서 대장동 수사팀이 맡기도 했습니다. 자, 문재인이 어제 12월 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안보 사안을 정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를 안보 사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보 사안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문재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 쉽게 말하면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 이런 정부의 발표가 뒤집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문재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는 왜 이제야 입을 연 걸까요? 이대준 씨 아들의 절규를 아직까지 듣지 못한 겁니까? 다시 입장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자신이 월북으로 판단했다, 최종 승인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대준 씨의 월북으로 판단한 이유를 문재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에 그 판단을 수용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대준 씨 월북은 문재인이 결정을 했던 겁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될 인물이었으며 그 아래 공직자들,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졌던 안보실장, 국방장관, 해경청장, 이런 공직자들도 자격이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입장문에서 정권이 바뀌자 부처 판단이 번복되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단이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 그가 거기에 덧붙인 말은 과연 그가 통치자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었는지 의심케 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당시 해류가 어느 방향이었고 그리고 중국 어선이 어느 지점에 있었고 하는 것은 대통령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도 이런 말을 한다고요. 제가 정말 놀란 것은 문재인이 그 뒤에 한 말, 마치 상왕이 내린 전교처럼 보이는 말입니다. 문재인은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정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의 입장문은 민주당 윤건영이 대독했다고 합니다. 윤건영은 입장문을 낸 경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서욱 김홍회가 법원이 구속 적부심을 풀려났고 이 서훈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해서 생각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자, 이 문재인의 이런 입장문이 바로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서훈이 된 모양새였습니다. 서훈이 몽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다, 이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옛부활을 생각해서인지 문재인이 자신이 책임자인 것을 밝힌 셈이 되었습니다. 윤건영은 기자들이 이 점을 묻자 해석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이 서훈이 독단적으로 이대준 씨가 월북을 했다고 판단했을 일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했던 말입니다. 좌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재명도 그 말을 즐겨 썼죠. 그 말을 이제 확인할 때가 됐습니다. 침몰하지 않은 진실, 그 진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